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대부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기록해 대기질도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글날을 맞아서 오늘은 김용민 라이브 대신 날 김용민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날 김용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의 물백성 김수민 평론가. 네. 예, 맞죠? 네. 물백성. 예. 그리고 저기 오태어난 돌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돌석자. 네. 돌석자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돌석자인 걸로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6시 첫 뉴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네. 언제적 기각인데 오후 6시 뉴스에까지 이게 탑 뉴스로 나올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네. 3년 만에 기각된 사례라서 네, 그래요. 오창석 씨가 어제도 네, 그 원유철 의원 8년 구형에 놀라가지고 탑뉴스로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요즘에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예. 오창석 평론가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우왕청심만 드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검찰발 뉴스만 나오면 법원발 뉴스만 나오면. 그렇죠. 예. 법 없이도 살아왔던 그 평론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우리 뉴스들이었죠. 김수인 평론가. 이거 주시지도 않고 예. 땡을 먼저. 대통령의 한글날 메시지 탑 뉴스가 될 것이다. 예. 자, 근데 김용민이가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이게 탑 뉴스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유, 그래요. 오늘 네. 참 한글날이 뜻깊습니다. 예. 시원합니다. 네. 네. 이런 아주 냉수에 그 등목하는 그 기분. 그 기분.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냉수에 등목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온수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럼 퀴즈 문제를 내야 되겠군요. 여러분께 드리는 퀴즈입니다. 선물을 드려요. 573돌 한글날 광화문 광장에서 경축식이 열렸는데 한글날은 이것, 즉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자, 이것은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 반포됐을 당시 공식 명칭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백성을 훈계한다. 그런 바른 소리다. 넉자 딱 나오겠네요. 예. 네. 예전에 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아까 저기 반포동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곳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9764번 쓰시는 분 김용민 씨 전북 김제시 광활면에 창제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두 분, 아까 뭐 반포동 창제리 얘기하신 분,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반성리에 가서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경북 고령에 반성리가 있어요. 예. 이런 개그는 3절까지는 안 가는 게 좋은데. 한글날 특집입니다. 네. 예. 한글날 특집이에요. 예.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미세 뉴스 보세 계속 이어갑니다. 먼저 오창석 평론가. 네, 검찰이 이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있다는 한 꼭지는 차질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재청구를 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명재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가장 먼저 주요 범죄 이 배임에 대해서 성부 그러니까 성립 여부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임 혐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의 공사 대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내고 학교 법인은 변론 없이 패소하도록 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은 웅동학원이 애초에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소송이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다면 이때 배임에 해당한다. 이 비용이 또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반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채용 비리 혐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이 조국 장관의 동생이 아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 주력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세 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수민 평론가인가요? 네, 아까 전에 그 이낙연 국무총리의 한글날 기념사 소식 전해드렸는데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글날 메시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된 것이 10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네, 그것을 문 대통령이 좀 이어서 메시지를 만들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 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이어서 1945년에 무려 78%나 되었던 문맹률이 네. 13년이 지나서 1958년에 4.1%로 줄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라고 문 대통령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글날 메시지의 특징은 주시경 선생의 글꼴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주시경체라고 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글 학회로부터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법 6필본 원본 자료를 받아서 제작한 서체가 있습니다. 네. 무료로도 배포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또 이 같은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또 문 대통령이 오늘 한글날 메시지를 주시경체로 그렇게 만들어서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한글 밑바탕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무슨 말이든 만들어내도 되고 또 무슨 글이든 만들어내도 되고 말이죠. 예. 또 무슨 글꼴을 만들어내도 네. 아름답게 또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참 바탕이 너무 좋은 기반이 너무 좋은 그런 우리말이다 우리 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국 선열로 인정받지 못한 애국지사가 1,900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도 눈길을 끄는군요. 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차이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순국선열이라 함은 일제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서 항거하다가 옥고, 고문, 전사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네. 광복 이전에 숨진 독립유공자를 가리킵니다. 네. 그리고 옥고를 치르고 나서 출소하신 지 6개월 이내에 돌아가셔야 순국선열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에 비해서 애국지사는 일제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광복 이후에 숨지셨거나 네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훈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일단 현재 이제 순국선열 같은 경우는 874명, 애국지사가 6,980명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전투 중 사망이나 부상 그리고 옥고 고문 이런 직접적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국선열이 아니라 애국지사로 인정받은 독립유공자가 많다. 네네. 그래서 순국선열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김용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던지신 분 이분들에 대해서 후세가 관심을 안 가진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 던지겠습니까?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서기 한 수로 마무리할까요? 민해 한 수로도 마무리하고요. 네. 지금요? 얼마나 더 있으려고? 알겠습니다. 나가기 싫어요? 네. 보통 때보다 좀 이른 것 같아서. 네. 네. 뒤에 순서가 있어가지고 민해 한 수부터 갑시다. 예. 요즘에 법조계와 광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네. 법은 만 명이 아닌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들의 지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 씨. 네, 집회가 지금 서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이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아, 뭐처럼 재밌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 수민의 한 수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 준비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 예정이었던 장애 집회를 취소하고 오늘 보수 진영 단체들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찰개혁특위 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 0시부터 기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의 반경 10km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지정해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정밀 검사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글날을 맞아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맞는 뜻깊은 한글날 573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긴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20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아이들 안아주고 싶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고 싶습니다. 20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세월의 엄마 아빠들의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움으로 애간장이 녹고 분노로 온몸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장훈,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10월 6일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1의 소원. 세월호 가족이 이번에 새롭게 또 놀랍게 알게 된 점. 바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70군데가 넘는 곳을 순식간에 압수수색하고 40명이 넘는 검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드는 막강한 권력 집단이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검찰은 무려 304명이 국민을 살인한 자들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난 2000일 동안 검찰은 앞장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았습니다. 그 대단한 검찰은 부실수사, 편파수사로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검찰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서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 정말 절박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조국 장관 수사하듯 세월호를 수사하면 벌써 진실이 밝혀졌겠지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가족의 간절한 염원, 진상규명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총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할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취임을 하면 과거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검토만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세월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0월 7일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말. 검찰 수사의 경우 최근에 다른 모습을 보일까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수사는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특별한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주체 중에는 KBS를 포함한 언론도 있었던 바. 세월호 참사 당시 채널A 기자로 있었던 이명선 셜록 기자. 진실보도와 무관한 취재 활동을 벌였다며 세월호 유가족 유경군 씨 앞에서 눈물. 지난 4월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왜 그러세요? 왜? 사과를 드리고 싶다. 어쨌든 위에서 시켰든 아니면 자발적이든 간에 제 이름으로 나간 기사기 때문에 그건
과거의 기레기였던 저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아요. 유경근 씨,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 노조 파업 당시인 재작년 9월 8일 지지연설 아닌 지지연설을 했는데 진도체육관에서 백목항에서 나를 2번 죽인 건 여러분들의 사장이 아니고 그 현장에 있던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영정을 들고 KBS를 찾아갔을 때 그 앞에서 울부짖을 때 과연 KBS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 하나 뒤로 몰래 와서 대신 미안하다고 얘기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파업을 지지하는 건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에어포켓 존재한다는 이야기 언론에서 하도 떠벌려서 쏘았습니다. 해경이 이야기할 때 어느 누가 그 에어포켓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쇼잖아요. 공정 언론의 독립성을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국회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걸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따내야만 여러분들 틈바구니 속에 기레기가 단 한 마리라도 숨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YB의 흰 수염 고래였습니다. 자, 아까 정답이 훈민정음이었습니다. 퀴즈 문제 정답이 훈민정음이었는데요. 많은 분들 맞히셨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7519번 쓰시는 분 황정음. 자, 김학승님 나랏 말쌈. 자, 2147번 쓰시는 분 아래야 한글. 1630번 쓰시는 분 훈민정음. 네, 맞히셨어요. 쉬는 날이고 한글날이라 할머니께 한글을 오전 내내 가르쳐 드렸어요. 아이고, 정말 훌륭하시네요. 할머니께서 어려운 한글을 잘 모르시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참 시대를 잘못 만나신 거지 뭐. 사실 우리 할머니도 배움의 기회가 지금처럼 잘 보장된 세상에 사셨다면 아주 날개를 다셨을 텐데, 아이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8403번 쓰시는 분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인 훈민정음. 네, 훈민정음이 정답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글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338번 쓰시는 분 정답 훈민정음. 강화도에서 나가는 중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방역 중인 차로 인해서 너무 밀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날 김용민 들으면서 여유 있게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4156번 쓰시는 분 훈민정음인데요. 우리가 쓰는 시각장애인용 한글은 훈맹정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사슴처럼님 정답 뿌리 깊은 나무. 정기택님 국민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예, 국민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한국방송. 네. 그런 평가를 받도록 KBS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또 가보겠습니다. 교통정보 소식 전해주시는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과 기흥에서 수원, 또 신갈 분기점에서 죽전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이후 기흥 휴게소 부근 3, 4차로엔 낙하물이 있으니까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시흥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에서 자유로 진출로와 김포, 또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운산터널에서 서산과 당진에서 서해대교, 그리고 화성휴게소와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 집회로 세종대로, 사직로 경복궁역에서 광화문 양방면 전차로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국회의원 24시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지역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강북을이 그 미아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그다음에 삼각산동, 번삼동입니다. 삼각산동도 있어요? 예, 그 신생동이죠. 옛날에는 미아 1동부터 9동, 그 저기 뭐 신림 1동부터 뭐 11동 뭐 이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로 했었는데 이제 동들을 이제 통폐합을 하면서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예쁜 이름들로 많이 붙였습니다. 네, 그렇죠. 신림 본동이 있는데 뭐 신림 6동, 7동 그러면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왠지 그렇죠. 잘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데 요새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실 거예요. 예, 21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이고요. 각 상임위별로 피감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 보시면 국정감사 하면 뭐 하나 싶기는 하실 텐데 굵직굵직한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요. 자세히 보시면 사회면, 정치면, 경제면에 각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자료들이 기사화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의원실에 따르면 점점점 이런 기사가 많아요. 박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언론사는 의원님이 고르세요? 주로 그 이른바 풀 한다고 그러죠. 전체 다 볼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장사 좀 되겠다. 이러는 거 있으면 그냥 특정 언론사가 와서 취재를 먼저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단독으로 주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보인 언론사는 안 줍니까? 네, 이럴 때라도 우리가 갑질을 해야죠. 언론사들이 그냥 뭐 이번에는 저희가 KBS하고 그 사립대학의 비리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다 줬어요. 아, 그래요. 그 기사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일단 엑셀로 정리한 것도 많고 PDF 파일로 저희가 직접 거의 교육부하고 전쟁을 치러서 받아낸 원소스가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거든요. 이런 것들이 처음 공개되는 게 많았어요.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제가 KBS에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도를 해라. 우리가 좀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KBS가 열심히 분석도 하고 보도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태풍에 밀리고 또 조국 장관 논란에 밀리고 이래가지고요. 예.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서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KBS하고 이걸 같이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아마 KBS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다 네. 소스 그대로 공개가 될 겁니다. 곧 지금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그 사립대 비율이 압도적이고요. 네, 많죠. 그런 사립대에서 어마어마한 비리 건수가 발견됐다. 이게 피부에 와닿는 뉴스가 될 텐데 네. 이 뉴스가 잘 부각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예. 비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다고. 예, 이게 잘 안 뛰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에 밀리고 조국 장관 논란에 밀리긴 했으나 KBS가 좀 잘 했으면 어땠을까 단독 가져갔는데 예. 어쨌든 200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339개 사립대학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네. 4,528건. 우리나라에 그 사립대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39개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적발된 건수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4,177억. 어유, 이거는.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교육부가 다 해갖고 저희한테 준 것도 아니고요. 교육부는 우리한테 얼마라고 보고를 했느냐면 그 3,720억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다 찾아보고 알아본 다시 저희가 그 모아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77억입니다. 이거는 교육부 감사 중에서 재정상 조치가 된 거 그리고 일부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거 이런 것들만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누락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지난해 발표하신 사립 유치원 비리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5배 차이 나죠. 5배. 예, 그때 제가 그 얘기했던 게 그 38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훨씬 많고요. 네. 유치원은 1년에 사립 유치원이 한 2조 정도의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 정부 혹은 지자체로부터요. 그런데 사립 대학의 경우는 거의 7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가는 국민 혈세를 받아가는 규모도 큰데 문제는 사립 유치원도 교육 당국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아서 절반 가까운 사립 유치원이 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었고요.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술렁술렁 감사로 이제 거의 그쳤고요. 또 그 감사에서 적발되는 것이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나타났는데 사립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40% 가까운 사립대학이 종합감사를 단 한 차례도 건국 이래 받은 적이 없고. 건국 이래.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도 술렁술렁 감사가 진행된 경우도 많았고 적발돼도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강원대요. 국립대입니다. 국립대고 그 재학생이 2만 명이고요. 그리고 그 교직원이 1,500명. 예산은 한 뭐 4천억 가까이를 쓰는 데인데 여기가 내부 감사 기구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 그 사립대학들의 외부 감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대학 졸업생 중에서 회계사 혹은 회계법인의 대표로 있는 이런 데로부터 받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가재는 개평 감사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제대로 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안 되고 국립대학조차도 이런 감사 기구가 없어서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제대로 된 뭐 회계 감사, 감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제가 한 10수년 전에 한 사립대에 겸임 교수를 했는데요. 와, 교육부가 뭐 왕이더만요, 보니까. 왕인데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궁금한 거예요. 뭐 그냥 뭐 그 왕이다 보니까 교육부에 절절매는데 그런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이 사립대의 비리를 막거나 혹은 뭐 했을 경우에는 막 중징계를 내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리를 없게 만드는 게 교육부의 역할 아닙니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른바 교피아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들었죠. 해피아, 모피아, 교피아 이렇게 있는데 교육부 마피아. 교육부의 관료들이 바로 왕이 나중에 왕관을 내려놓고 그 해당 대학으로 가서 총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처장을 맡는다거나 행정실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육부의 그 막강한 이 감시와 견제 권력을 오히려 막아주는 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그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하게 하거나 교육부가 징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관 예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관 예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네. 이 사립학교법에 관련해서 보면 이 징계를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징계를 직접 교육부가 못하고 징계를 해달라고 이사회에 요청을 합니다. 이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사장이 보니까 나랑 친한 교사거나 나랑 친한 원장이거나 나랑 친한 교수거나 이렇게 되면서 혹은 자기 학교의 문제거나 이러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뭐 많이 있는 거죠. 예. 제도적 문제도 있고요. 또 오래된 이른바 적폐 관습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사학 비리 내용은 언제든 시간을 잡아서 제대로 한번 털어봤으면 좋겠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어제 그 교사 금품 비위 현황을 발표하셨는데 교사 금품 비위면은 그 촌지 맞습니까? 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거 아직도 주고받습니까? 예, 이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151건이고요.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13억 4,264만 원. 시장이 형성됐네, 완전히 한마디로. 건당 890만 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니까 작지 그러네. 않죠. 이게 드러난 것만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거나 그냥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쉬쉬하고 있으면 적발되지 않았으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위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요. 그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교. 그게 뭐냐면 우리 아시죠? 그 학생 생활기록부. 이제 수시에 이른바 대학 입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네네. 이 학생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해당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금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써달라라고 하게 될 경우에 대학 입시에 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한 이런 입시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이거 저 수시를 강화해야 된다. 학생부 전형 이런 걸로 가면은 이 부정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폐지. 제가 정시를 강화하자. 정시 강화로 얘기하셨겠죠. 정시 강화.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한 거군요. 수시로 강화하자고 얘기하셨어요. 정시를 강화하자. 수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시죠.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은 제가 이런 그 헛말이 나와도 다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청취자 시험 보거든요. 청취 능력 평가를.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 또 데이터와 자료를 보면 정시가 오히려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수시가 오히려 그 부모의 뭐 재산 정도와 좀 무관하게 학생의 능력 또 학교 생활의 집중도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한다라고 하는 자료들도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딱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 그 완전한 정시였던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학력고사 때는 완전한 정시 아니었습니까? 완벽한 정시였죠. 근데 이제 그때도 받을 분들은 또 받았어요, 또. 그럼요. 촌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습니다만 전교조의 등장 이후에 그 교단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89년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 일부지만 그 촌지가 있고 이것이 대학 입시의 부정적인 영향,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더 강화하게 되는데 문제는 교육부가 관련해서 자기들은 아무런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거 다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거다. 우리가 뭘 그걸 뭐 관여를 하냐. 교육지원청. 교육청.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혹은 뭐 경기도 교육청, 17개 광역시도의 교육청이 있고요. 교육부. 그 밑에 교육지원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청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전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교육부는 대학하고 유치원. 교육부 그러니까 유치원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요? 대학을 전적으로 우리 교육부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교육청한테 완전히 이관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그 대부분의 이런 권한과 재정적인 지원 같은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 놓고 교육부가 있을 일이냐. 왜냐하면 이런 식의 금품 수수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말씀드렸던 교육부가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수시 대학 입시 정책에 대한 뭔가 구멍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또 낸 것들 중에는 무시험 전형
무시험 전형. 무시험 전형. 그러니까 네. 시험 보지 않고요. 필기 시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면접도 빠진 채로 그냥 자료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6만 명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서울의 또 주요한 대학은 8만 명. 그렇게 해서 2만 명이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입시에 성공한 분들 그 나중에 아이고 아버지가 뭐 공직자라도 되면은 큰일 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대학 입시에 여러 이제 구멍들이 발견되는데 교육부가 우리는 몰라요. 교육청이 알아서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네. 제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법부인 국회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국정감사한테 꼼꼼히 따져서 유은혜 장관과 친함에도 불구하고 장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바로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요즘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면 이제 유은혜 장관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 왜 이러세요? 하겠지만 사적인 관계는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럼요. 농담이고 사적인 관계는 사적인 관계고 같은 당이라고 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행정부의 이런 잘못되거나 느슨한 태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저희가 절대 봐주는 거 없다. 알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교육부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점은 거의 없습니다. 관료 조직이 다 그렇듯이요. 이번만 좀 넘어가야지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잘 긴장을 유지하고 있고 사립대학 비리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태도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촌지 문제, 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박용진 의원 아주 뭐 대차게 하셨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24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정책 1등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요즘 저작거리에서 떠도는 썰, SNS에 오르내리는 풍문을 모아서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다 최강자, 양지열의 양, 이연경의 언, 양언 이살. 양지열 변호사님 그리고 이연경 위키트리 방송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지금 핫한 이슈, 뜨거운 이슈는 뭐 아무래도 유시민 대 KBS 법조팀 이 구도인 것 같아요. 너무 밖에서 사실은 수다를 일찍 시작을 해서 저희가 논쟁을 좀 20분 동안 둘이 싸우다 들어와서 그래요? 목이 쉬어버렸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얼굴 멍이 드셨네. 때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누우시죠. 예, 그래요. 유시민 이사장은 KBS가 나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뭐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나라면 당신들이 촬영한 영상부터 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약간 이제 KBS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악의를 가지고 한 것 같진 않다라고 지금 이연경 위원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 이제 조국 장관 관련 수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 맞다. 그러니까 보통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내사를 가지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확실한 어떤 정말 이게 의혹이 있다고 시작했을 때 압수수색을 들어가거나 뭔가 정말 강제력을 동원을 하는데 이거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 없이 이게 왜 그랬는지 의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강제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도 단계 일반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공개 수사를 시작할 정도의 단계부터는 검찰에서 나오는 것들을 취재해서 보도하기에 사실은 바쁜 상황이지 이게 정말로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가 맞냐 그러냐를 이게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근데 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이제 듣는 검찰 기자분들 아직도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데요. 어디서 또 단독 쏟아져 나올까봐 나만 다른 언론이 단독 특종 보도하면은 우리는 낙종하는 것이 되는 되기 거니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검찰에만 주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이 정보를 다 쥐고 있으니까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검찰은 갑오부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오부갑. 유시민 이사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객관적인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여력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검찰 쪽에서 무게를 두고 보도를 했었을 것 같다. 근데 그 검찰이 두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잘못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들은 흘러가면서 좀 나중에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안은 굉장히 초기였어요. 9월 10일이니까. 9월 6일 날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과실도 있었고 어찌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PB가 이 김경록 PB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내 얘기는 제대로 안 실어주고 검찰 말을 중심으로만 얘기가 나갔다라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죠. KBS 보도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래도 KBS 보도 부분에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면 유시민 이사장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시간짜리 KBS가 원래 인터뷰했던 내용을 좀 먼저 좀 봤으면 좋겠다. 20자쯤 됐으면 그때 했던 얘기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폭풍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말이죠. 그 취재한 그대로를 다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제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편집해서 핵심만 기자들이 봤을 때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걸로 추려가지고 냈는데 추린 내용 속에 나의 진정한 본의, 내가 말하고 싶은 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됐다는 게 김경록 PB의 그런 생각인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는 그랬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쯤이면 이제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으니까 검찰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을까? 우리가 보도한 부분은 다 어떤 팩트였을까? 이런 것들 좀 돌아볼 수 있는 시점은 이제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때 그 김경록 PB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한번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보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와 어느 쪽이 맞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이 좀 들어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증명하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이 방송을 한 취지를 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금까지는 1분 20초라는 리포트 안에 인터뷰가 보통은 10초에서 15초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두 마디 정도만 방송이 되는 상황이니까 인터뷰한 본인의 생각과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쉽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본인은 정치를 하실 생각은 없다고는 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화자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지금 KBS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건 좋으나 그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이제 보통 분들은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듣는 국민들의 입장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사실 KBS 저녁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 제가 다시 보기를 들어가서 봤는데요. 댓글에 지금 사실 오늘 저희도 다룰 홍콩 시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방송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홍콩 시위가 중요한 댓글에 홍콩 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법조팀장님의 이름이 오가면서 지금 나와서 밝혀라. 얘기를 지금 해라. 막 계속 댓글이 달리니까 중간에 이제 진행자가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어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BS에서 인터뷰한 내용 전 질문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기자가 어떤 뉘앙스로 질문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1시간 정도의 영상 전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걸 좀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지금 KBS는 사실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증명할 영상에 남아있다면 증명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김경록 PB가 말을 바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거 되게 쉽죠. 말 바꾼 거는 확인 정말 쉽죠. 왜냐하면 유시민 지금 이사장 90분 정도 인터뷰한 거 녹취록 있고 그 이거 한 달 전에 KBS는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거 하면 자료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는 말 바꿨는지 어쨌는지는 정말 쉽게 대비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 이제 저는 이게 주목을 사실은 KBS에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유시민 이사장도 중간에 KBS를 꼭 집을 필요도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는 건데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중요한 생각해요. 건 사실 이 부분이죠. 그 고맙다. 조 장관의 고맙다란 말 한마디가 어떤 식으로 그동안 언론에서 다뤄졌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고맙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 장관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었었고 그날 만났었고 그래서 조 장관이 고맙다라고 했다는 말을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국회에서 조 장관한테도 당신 증거인멸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김경록 PB의 얘기는 조 장관은 정말 인사말이 고맙다였다. 늘 그런 말을 그런 자주 식으로 하는 했다.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검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는 검찰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면 검찰에서는 부정하겠지만 기자들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찰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근데 검찰에서 얘기를 해줄 때도 이 전체를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조 장관이 고맙다 그랬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검찰에서 나올 때부터 약간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기자들도 그걸 쓰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도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뭐 검사나 기자나 남의 한 부분 맞습니다. 맥락을 다 거세하고 딱 그 한 부분만 딱 떨렁 소개하면서 이 말에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양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얼레오 인터뷰 내용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김경록 PB도 그 검사들이 나를 수사한 검사들이 무슨 진영 논리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김경록 PB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국정 농단도 수사했던 분들이고. 네. 근데 문제는 그분들 생각에 어떤 확실한 생각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그분들이 100% 오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기자들이 또 검찰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더 무게를 두고 믿을까? 그럼 최소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으면 그쪽 말을 믿고 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의도하진 편향된 보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쉬운 거는 그래도 한번 크로스 체크를 다른 데랑 해볼 여지가 있을 텐데 그걸 이 조 장관과 관련된 이 보도를 볼 때는 참 드물었어요. 이 사건을 포함해서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검찰이 기자 다루는 법을 알았어요 이제. 네? 어쩌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네.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그 김용민 진행자께서 말씀해준 그 부분을 저는 언론에 있었다는 이유만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리포트를 만들 때 잘라서 쓰잖아요. 네, 저도 네. 꽤 논란이 있었던 당사자를 인터뷰해서 예. 그 방송을 했던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약간 부부의 얘기 같은 경우는 한쪽과 접촉이 돼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 당사자가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이미 이쪽으로 하지. 기울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안 하려고 해서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면피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였으나 답을 받지 않았다. 언제든지 반론하시면은 그 기회를 드리겠다. 실어드리겠다. 예. 그런데 이미 선점돼서 나가고 나면 반론을 실어도 그 당사자는 굉장히 억울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여지가 있었고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그 검찰에서 나오는 검찰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PB가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기사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때 제 의문이 뭐였냐면 예. PB센터는 그냥 금융인과 의뢰인이 아니라 꽤 가까워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서로 사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심지어는 뭐 그 집의 혼사 문제에도 가끔은 관여해 주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근데 지금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 PB였던 이분이 배신한 게 된 것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했을까 생각했는데 알릴레오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또 정반대여서 이건 좀 진실을 좀 알려줬으면 그 좋겠다는 부분은 생각. 그 알릴레오 인터뷰 내에서 김경록 PB가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꼭 정반대로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네. 그게 왜 정반대로 근데 나왔을까? 그게 나왔던 거죠. 얘기 아까 딱 얘기했잖아요. 고맙다란 말이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는지를 보면 네.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맥락이라는 게 끊겨버린 상황에서 일부가 뉘앙스만 나오게 풍긴다는 되면 거죠. 그러면 본인이 의도한 것과 전혀 반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내부 고발자처럼 지금 여겨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김경록 PB가. 그래서 네. 본인도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왜 나를 누구 고영태에 비교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황선희 님이요. 검찰발 뉴스는 검찰 입장 그대로 보도해놓고 이번엔 김경록 씨 인터뷰를 검찰에 크로스 체크했다고 이러면서 이 검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이런 뭐 하여튼 그러니까 공정한 지금 보도에 기풍을 흐리고 있는 언론을 비판하신 것 같아요. 그 피의사실 공표라는 부분들을 막자고 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게 뭘 확인하려고 했는지 일단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KBS 쪽에서 검찰의 김경록 씨를 얘기를 듣고 나서 검찰이 확인하려 한 내용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유시민 이사장은 그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니에요. 아니 확인을 하려면 다른 데서 확인을 해야지. 다들 그러더라고요. 수사 대상인 김경록 씨 얘기를 검찰에 물어봐 버리면 이게 김경록 씨 입장을 어떻게 되느냐. 알려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려준 것처럼 될 수 있다 알려준 거 이런 아니냐. 말씀이죠. 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검찰은 일종의 어떤 그 논쟁의 한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에게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취재 기자가 문의를 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2536번 쓰시는 분 김용민 진행자 기자들이 어린아이입니까? 검찰 의도 알고 있는 카르텔입니다. 60대 생각. 그러니까 기자와 검찰이 짬짬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기자들은 억울하실 부분도 있어요. 네.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개혁 못지않게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 헌업에 뛰고 있는 열심히 하는 기자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두웠던 면들, 알려지지 않았던 면들이 개선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싸잡아서 다 그렇게 당하는 건 과연 옳은가 생각이 들어요. 낡은 관행 속에서 열심히 하면 문제죠. 예를 들면 그렇죠. 저기 압수수색했던 조국 장관 집에 그 철가방 들고 오시는 우리 배달하시는 분한테 막 기자들이 웃는 낯으로 달려드는 모습 보고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긴 했더라고요. 정말 기겁했다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쁘고 여태까지 취재는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급한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진실보다도 빨리 알아야 되는 쪽에 많이 좀 취중을 하다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그렇죠. 기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꾸 몰리는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딱 제시가 된 이후로는 돌아볼 틈조차 없었던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그렇지 기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도 도와드려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보도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데스크의 철학이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 철학이요. 자,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곧 구속영장 칠 것이다. 오늘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또 들은 얘기랑은 또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영장 청구 안 한다? 불구속 기소 쪽이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그럼 이거 검찰 망신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조국 장관 본인도 사법 절차,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원 판단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고 정기훈 교수 지금 건강 상태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왜 건강이 안 좋은지까지 다 알려진 상황에 너무 자세하게 무리수를 두지 않지 않을까라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현경 방송위원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영장을 신청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지금 역풍도 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언이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이는 내일 5시 5분